장례식 당일 유언장엔 내 이름이 없었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나를 제외한 채 상속을 나눴고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흙에 묻힌 봉투 하나가 있었죠. 진우가 형도 누나도 아닌 너에게 이제서야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날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사라진 진짜 유언장, 시계 속에 감춰진 편지, 그리고 오래전 이름 없이 떠났던 정아라는 여인.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피보다 진심에 가깝다는 걸. 그럼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벚꽃이 흩날리던 4월이었다. 그날도 바람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지나치게 맑았다.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모였고 나는 그들 사이에 섞여 말없이 서 있었다. 아버지의 관이 내려갈 때 누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고 형은 끝까지 담담한 얼굴로 묵념을 마쳤다. 그리고 나는 그저 한 발짝 뒤에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엄한 분이었다. 어릴 때부터 감정 표현이 없던 사람.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후 우린 각자 다른 방향으로 멀어졌다. 형은 대기업에 들어가 독립했고 누나는 결혼 후 외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나는 지방의 공장에서 일하며 그들과 연락을 끊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내가 제일 늦게 들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변호사라는 사람이 상속 관련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장을 남겨두셨다며 형과 누나에게 각자 따로 문서를 건넸다. 나는 멀찍이 떨어져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슬며시 다가가 물었다. 저는요?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이름이 없습니다. 유언장엔 형님과 따님분만 수익자로 명시되어 있네요. 나는 웃음이 났다. 어처구니 없게. 확실한가요? 네. 정식 공증까지 완료된 문서입니다. 누나와 형은 말없이 시선을 피했다. 누나는 손끝을 만지작거렸고 형은 그저 정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들에겐 놀라움도 미안함도 없었다. 그저 그게 당연하다는 얼굴이었다. 그날 밤 아버지 유품이 놓인 제사상 옆에 앉아 나는 술을 마셨다. 말도 없이 눈물도 없이. 삼형제 중 막내였다는 이유로 평생 뒷전으로 밀려나야 했던 기억들이 소주보다 쓰게 목으로 넘어갔다. 형은 공부 잘했고 누나는 효녀 소리 들었고 나는 그저 말 안 듣는 막내, 어릴 때 사고만 치던 애로 남았던 거다. 그래 뭐. 그래서 유산도 없고 이름도 빠진 거고. 스스로 중얼거리며 비웃었다. 그런데 그 순간 누나가 다가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아까 납골묘에 이상한 거 묻혀 있더라. 뭐? 비석 뒤쪽 흙을 파보니까 작은 봉투 하나 있었어. 이름도 없고 그냥 손편지 같은 거더라. 네가 가져왔어? 아니. 혹시 내 건가 싶어서 그대로 뒀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섰다. 밤이었지만 당장 달려가야만 할 것 같았다. 한밤중의 납골당은 의외로 고요했다. 잔디는 촉촉했고 바람은 차가웠다. 나는 비석 뒤편을 조심스럽게 파헤쳤다. 그리고 정말로 나왔다. 작은 봉투 하나. 겉면엔 어떤 이름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건 나를 향한 것이었다. 봉투를 열자. 한 장의 종이가 접혀 있었고 그 위엔 익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진우가 형도 누나도 아닌 너에게 이제서야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달빛 아래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노란빛이 감도는 종이, 오래된 듯한 자국이 가장자리마다 스며 있었고 그 위엔 딱딱하고 굳은 아버지의 글씨가 다소 흔들리는 모양으로 적혀 있었다. 진우가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이제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살아서 못했던 말, 이제야 조금 용기 내본다. 나는 무심히 종이를 쥐었다가 손끝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아버지에게 이런 말투가 있었던가. 살아생전. 잘했다, 미안하다 같은 말 한마디 없이.
끝까지 거리만 두던 사람이었는데 넌 참 손 많이 가는 아이였다. 울보였고 고집셌고 말도 안 듣고 싸움도 자주 했지. 하지만 내가 가장 많이 걱정하고 가장 자주 눈길이 갔던 아이도 너였다. 형은 늘 알아서 잘했고 누나는 기특할 만큼 조심스러웠다. 그런데 넌 항상 나를 향해 뭔가를 묻고 부딪히고 왜요? 그게 맞아요? 하고 따지던 아이였지. 그래서 내가 도망쳤던 것 같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내 안에서 뭔가 무너졌다. 나는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더 세게 부딪혔고 말을 아끼는 아버지 앞에서 더 큰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랑이 아니라 실망으로 돌아온 줄로만 알았다. 진우가 사람은 누구에게 물려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남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나는 믿는다. 그래서 너에게는 법적인 유산보다 내 진심을 남기고 싶었다. 형과 누나는 내가 남긴 걸 나눠 가질 거야. 그게 물건이든 돈이든. 하지만 너에게만은 내가 왜 그들을 그렇게 했는지를 말해주고 싶었다. 넌 누구보다 나를 닮았다. 마음을 숨기고 불편해도 말 못하고 무너져도 티 안 내는 성격. 나는 네가 그걸 이겨내길 바랐다. 그래서 언젠가 이 편지를 읽게 된다면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숨을 먹게 했다. 어릴 때 운동의 날에도 오지 않던 아버지, 졸업식 날 내 이름을 부를 때도 그 자리에 없던 그 사람이 이토록 선명한 언어로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이 모든 걸 흔들었다. 나는 유산을 가족에게 주지 않았다. 나는 유산을 진심에게 남겼다. 나는 다시 편지를 접어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다. 묘비 뒤 그 얇은 흙 아래 숨겨져 있던 마음 하나가 나를 붙잡았다. 나는 돌아서려다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아버지 묘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아버지, 저 덜 미워해도 되겠죠? 장례가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나는 형과 누나에게 연락을 넣었다. 처음엔 답이 없더니 짧게 알겠다는 한 줄이 돌아왔고 우린 다시 아버지의 낡은 집 거실에 모였다. 형은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앉아 있었고 누나는 눈을 피한 채 바닥을 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묘지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내 이름은 유언장에 없었지만 거기엔 내 이름이 있었어. 형이 고개를 들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누나는 손끝을 움켜쥐었다. 나는 아버지가 쓴 편지를 조용히 꺼내 두 사람 앞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들에겐 돈이 갔지만 나한테는 마음이 왔어요. 이 편지 안에는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가 들어있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형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우리가 뭘 느껴야 돼? 후회라도 하길 바라는 거냐? 아니. 그냥 아버지가 내게 남긴 게 없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싶었을 뿐이야. 형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끝까지 고집세고 말도 없던 인간이었어. 넌 그걸 감동으로 포장하고 싶은 거겠지.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남긴 걸 받았고 넌 못 받은 게 현실이야. 형, 그런 말은 좀. 그때 누나가 조용히 끼어들었다. 그만해. 뭐? 형, 그만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까지 그런 말하면 진욱이 상처받잖아. 상처? 넌 받은 사람인데 왜 이래? 결국 그 사람은 너랑 나한테 남기고 얘한테는 편지 한 장 남긴 거잖아. 그 순간 누나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 그래, 맞아. 우리한테는 돈을 줬고 진욱이한테는 편지를 줬어. 근데 있잖아. 그 편지가 우리가 받은 것보다 더 진짜 유산 같잖아. 형이 순간 멈칫했고 나는 숨을 삼켰다. 나는 그 사람이 끝까지 무심했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조용히 떠난 것도,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한 것도. 근데 진욱이가 받은 그 말들이 이제 와서야 날 무너지게 만들어. 누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그럼 우린 대체 뭘 받은 거야?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형도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떨구었다. 그 자리엔 유산보다 더 무거운 감정들이 그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누구에게 어떤 무게를 실어야 할지 끝까지 계산한 사람이었고 그 계산은 모두가 아플 만큼 정확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그리고 한 문장 위에 손끝을 오래 머물렀다. 가족이란 같이 산다고 생기는 게 아니다. 서로를 기억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도 끝내 엇갈리지 않으면 그게 가족이다. 며칠 뒤였다. 장례 절차도 마무리되고 형과 누나는 상속 서류 정리에 정신이 없었다. 나는 혼자서 아버지의 낡은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오래된 먼지 냄새, 누렇게 바랜 책 등 그 사이에 끼어 있던 사진 몇 장. 그리고 책장 아래쪽 커다란 옷장 한 켠에 박혀 있던 녹슨 금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저게 있었나? 나는 예전에도 본 기억이 없었다. 금고문은 다행히 열려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종이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꺼내 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한 권의 통장을 발견했다. 수신인 아들 진우. 붉은 볼펜으로 또박또박 쓰인 글씨. 아버지의 필체였다. 손끝이 떨렸다. 나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다. 가장 최근 거래는 약 1년 전. 입금 내역의 출처는 대부분 아버지의 개인 계좌였다. 적힌 금액은 크지 않았다. 몇백만 원씩 오래도록 천천히 모아온 흔적.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하단엔 한 줄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진욱이에게. 급할 때 너무 자존심 세우지 말고 꺼내 썼으면 한다. 나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섰다. 통장을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금액이 아니라 그 메모 한 줄이 가슴을 찔렀다. 급할 때 꺼내 쓰라니. 이건 사랑이었다. 말로 하지 못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었다. 잠시 후 형과 누나가 방으로 들어왔다. 형은 금고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저거 아버지 방에 있었어? 응. 나도 처음 봤어. 나는 통장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여기 내 이름 적혀 있었어. 아버지가 내 앞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 놨더라. 형은 조용히 다가와 통장을 들여다봤다. 그 안의 금액을 본 뒤 형은 고개를 떨궜고 누나는 살며시 내 어깨를 두드렸다. 진우가. 그분 내 마음에 더 오래 있었던 것 같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괜히 너한테 미안하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아버지 통장을 손에 쥐고 앉았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책상 위에 올려둔 유언장은 이젠 아무 의미 없는 서류처럼 느껴졌다. 편지 한 장, 금고 속 통장 한 권, 그리고 그 안의 메모 몇 줄이 모든 걸 뒤집었다. 사람의 마음은 서류보다 오래 남고 통장보다 묵직하게 전해진다. 그리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 같았다. 그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그 누구보다 사랑해왔다는 흔적을 남기고 떠난 사람이었다는 걸. 형과 누나는 결국 상속세 신고까지 모두 마쳤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과 예금, 서류상 모든 재산은 이미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정리되었고 나는 여전히 그 모든 절차에서 조용히 비켜나 있었다. 솔직히 괜찮았다. 아버지가 남긴 편지 그리고 그 금고 속 통장이면 충분했다. 애초에 나는 돈보다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런데 신고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다. 변호사로부터 내게 개인적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진욱 씨 잠시 통화 괜찮으실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사실 상속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알려드릴 게 하나 더 있어서요. 예?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나는 등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 원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법적 유언장과는 별도로 자필로 직접 쓰신 문서였고 장례가 모두 끝난 뒤 진욱 씨에게만 전달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전달드릴 수 있습니다. 직접 오시겠습니까?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쩐지 이번엔 확신이 있었다. 이번엔 아버지가 정말로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일 거란 확신. 작은 봉투 하나가 내 손에 건네졌다. 붉은 봉인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법이 아니라 마음에게 주는 유언이다. 나는 봉투를 열고 속지를 꺼내 펼쳤다. 그리고 그 첫 문장에서 숨이 멎었다. 진우가 아버지가 너를 마지막에 기억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란 걸 알았으면 한다. 유언장이란 건 원래 가진 걸 정리하는 문서라지만 나는 그걸 너에게 마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쓰고 싶었다. 형과 누나는 겉으로는 잘했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진 않았다. 너는 끝까지 부딪혔고 그래서 상처도 많았고 그래서 끝까지 내 마음속에 남았다. 공식 문서에는 내 이름을 넣지 않았지만 그건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내가 직접 전하는 게 더 값지다고 믿었으니까. 나는 그 문장 하나하나를 천천히 조용히 읽어나갔다. 아버지는 그래서마저 말이 적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 단어 하나하나가 뼛속까지 울렸다. 진우가 부디 증오하지 말고 끝까지 네가 네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산은 형과 누나가 가졌지만 진심은 너에게 갔다. 그 차이는 살아보면 알게 될 거야. 나는 더 이상 읽지 못하고 그 문서를 접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말이 내 안에 고요를 만들었다. 형과 누나가 받은 건 숫자였고 내가 받은 건 마음이었다. 세상은 전자를 유산이라 부르지만 나는 후자가 더 오래 더 깊게 남을 거란 걸 알았다. 사무실을 나서며 나는 종이봉투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다. 아버지, 이젠 나도 그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랑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마음에게 주는 유언이다. 그 문장을 다시 한번 되뇌며 나는 두 사람 앞에 앉았다. 형과 누나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나는 테이블 너머로 그 봉투를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다. 이거 아버지가 따로 남기신 유언장이야. 유언장은 이미 처리됐잖아. 형이 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공식적인 거고 이건 나한테만 따로 전해달라고 하신 거야. 아버지 사망 이후 장례 다 끝난 다음에 누나는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다.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형이 먼저 봉투를 열고 조용히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눈이 빠르게 움직이다. 어느 순간 멈췄다. 그가 읽던 손이 굳었다. 그 옆에서 누나도 같이 들여다보며 작은 숨소리를 내쉬었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형이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마지막에 널 선택했구나.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게 유산이라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남긴 말들. 솔직히 나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형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부럽다. 누나가 눈시울을 훔쳤다. 진우가 나는 그 사람한테서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받고 살았어. 이 편지 보니까 우리가 받은 건 유산이 아니라 빈 껍데기였던 것 같아. 나는 그제야 그들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형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숨을 토해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항상 네가 눈에 거슬렸던 건 아버지가 널 신경 쓰는 걸 말 안 해도 느꼈기 때문인 것 같아. 입으로는 표현 안 했지만 가끔 내 얘기 나올 땐 그 사람, 진짜 사람 같았어.
누나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진우가. 미안해. 우리 둘 다. 너한테 너무 미안한 짓 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증오도 억울함도 없었다. 그저 늦었지만 괜찮았다.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늦게 도착하는 존재라는 걸 나는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처음 알게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우리는 세 명이 나란히 거실 바닥에 앉아 술을 한 잔씩 나눠 마셨다. 형이 조용히 말했다. 이 집 팔고 셋이서 똑같이 나누자. 아버지 유산도 아버지 마음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난 이미 받았어. 충분히. 누나가 내 옆에 바짝 다가와 앉았다. 그럼 우리가 좀 더 노력할게. 이제라도 가족이란 이름으로. 나는 잔을 들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보이시죠? 이제야 우리 셋이 가족이 됩니다. 장례가 끝나고 유산 문제도 정리됐고 형과 누나와의 감정도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 묘를 자주 찾았다. 그날따라도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들고 납골묘를 찾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화병엔 내가 놓지 않은 백합 한 송이가 꽂혀 있었고 비석 옆엔 작은 종이 메모가 접혀 있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 메모를 펼쳐 들었다. 나는 내 아버지의 가장 오래된 비밀이다. 혹시 그가 남긴 시계가 있다면 그걸 열어봐라. 심장이 순간 멎는 것 같았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장이었지만 이건 분명히 나를 향해 쓰인 메모였다.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전 형과 나눠 가진 아버지 유품 중 나는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를 간직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늘 왼손에 차고 다니던 시계. 유리도 긁혔고 줄도 낡은 그것. 나는 시계를 꺼내 조심스럽게 뒤편을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숨을 삼켰다. 시계 뒷면 커버 안쪽에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던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떼어냈다. 그리고 펼쳤다. 1976년 3월 18일. 정아에게 보낸 편지 회신 못 받음. 1976년 4월 2일. 진욱이 태어난 날 미정이 아닌 정아가 병원 앞에 있었다. 진욱의 출생 기록은 미정으로 되어 있음. 그러나 혈액형 오류 확인됨. 그날 나는 선택했다. 나는 그대로 무너져 주저앉았다. 정아는 엄마가 아닌 이름이었다. 미정은 내가 지금껏 엄마라고 믿어온 사람. 하지만 이 기록이 말해주는 건 내가 그분의 친자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아버지의 시계소. 가장 오래된 날짜는 내 생일보다 먼저 적혀 있었다. 그는 정아라는 이름을 수차례 반복해서 적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 그 비밀을 자신의 시계에 숨겨놓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걸 찾게 될 사람이 나일 거란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시계를 손에 쥐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도 화도 아니었다. 단지 모든 것이 흔들리는 감각. 진짜 나는 누구였던 걸까? 그 사람의 진심은 진짜 어디까지였던 걸까? 다음 날 나는 납골묘를 다시 찾았다. 혹시라도 또 누군가 다녀가지 않았을까? 그 노인을 마주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묘비 주변엔 아무 흔적도 없었다. 대신 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얌전히 놓여있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인이 있었다. 사진 뒷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아, 그날 넌 울지 않았다. 대신 아이만 웃었다. 밤새 시계를 손에 쥔 채 나는 꼬박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했다. 그 안에서 읽어낸 단어들, 적힌 날짜들, 흑백 사진 속 울지 않는 여자와 웃는 아이. 모든 게 지금껏 내가 살아온 시간 위로
기억처럼 아니 망상처럼 무겁게 겹쳐 올라왔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나는 조용히 엄마의 방문 앞에 섰다. 문을 열자 엄마는 부엌에서 식탁을 닦고 있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움직이는 습관 그대로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응? 정아라는 이름. 기억나요? 엄마의 손이 멈췄다. 닦고 있던 수건이 식탁 위에 멈춘 채 엄마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누가 그 이름을 말하디? 아빠 시계 안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사진도 있었어요. 그 사람 옆에 있는 나. 엄마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래. 그 여자는 내 진짜 엄마였어. 나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 조용히 의자 맞은편에 앉았다. 그게 언제부터였어요? 처음부터. 그럼 나는 입양한 거야. 네가 2살 되던 해. 왜 숨겼어요? 숨긴 게 아니라 그냥 말을 못했어. 너는 너무 작았고 나는 너무 비었고.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단어들은 묵직했다. 정아 언니는 네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사라졌어. 아무 말도 없이. 호섭 씨랑 내 아버지가 널 맡겼지. 한참을 기다렸어. 하지만 정아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고 너는 점점 자랐고. 그땐 나도 남편 잃고 아이 없던 때였거든. 그 사람이 나한테 부탁했어. 정아가 돌아올 때까지만 진욱이를 지켜달라고. 그런데 그 여자는 끝내 오지 않았고 그 사람은 네가 점점 내 아들처럼 자라는 걸 말없이 받아들였어.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문득 아버지가 남긴 편지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가족이란 같이 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서로를 기억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다면 그게 가족이다. 그리고 엄마는 말했다. 처음엔 무서웠어. 이 아이가 떠날까봐. 내가 엄마라는 걸. 네가 부정할까봐. 그래서 더 엄하게 굴고 말도 못 붙였던 것 같아. 하지만 진우가 내가 지금껏 너를 키우며 딱 한 번도 내 아이가 아니다란 생각해본 적 없어. 그게 나의 진심이야.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참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울었다. 그럼 아버지는 왜 그걸 시계 속에 숨겼을까요? 그 사람은 늘 그랬어.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심은 꼭 지켜야 한다는 사람이었거든. 내가 언젠가 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가 오면 그땐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찾아야 한다고 믿었겠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응. 앞으론 그냥 계속 엄마 해줘요. 나.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에서 자라서 다행이었어요. 엄마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래. 그래, 진우가.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며칠이 지난 뒤였다. 나는 아버지의 유품 정리를 마무리하면서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 하나를 발견했다. 이미 가죽은 갈라져 있었고 속지는 눅눅하고 발해 있었다. 손때가 얼마나 묻었는지 펼치기 전부터 이 안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감정이 들어있을 거란 걸 직감할 수 있었다. 조심스럽게 넘기던 중 중간쯤에서 한 줄짜리 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전북 고창군 무장면 리 218-5. 그 옆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아 2003년 가을. 이곳에서 마지막 편지 도착. 숨이 멎는 듯 했다. 나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이건 가야 할 이유가 충분한 여정이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발걸음이었다. 기차를 타고 버스를 2번 갈아탔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서야 도착한 그곳은 정말 세월에 잊혀진 마을 같았다. 지도를 들여다보며
좁은 골목을 걷던 중 우연히 마주친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저기요, 218-5번지 혹시 여기에 정아란 분이 살았던 적 있나요? 아주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집 지금은 빈집이야. 그 여자 오래전에 떠났지. 떠났다니요? 10년도 더 됐을 거야. 혼자 살았거든. 누가 와도 잘 안 만나던 분이었지. 어느 날부턴가 편지도 안 오고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지. 나는 아주머니가 가리켜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대문, 금이 간 벽돌, 마당에 떨어진 나뭇잎. 그곳은 분명 누군가 한때 살아있었던 공간이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안쪽, 거기엔 낡은 걸상과 작은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나는 마당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이듯 말했다. 정아 씨, 여기까지 왔어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과 함께했던 당신의 아이예요. 바람만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나를 따뜻하게 감쌌다.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었다. 아버지가 시계 안에 숨겨둔 종이 조각. 거기엔 정아라는 이름 아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날 병원 앞에 네가 서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았고 넌 울지 않으려 했지. 네가 나를 놓았다는 걸.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단지 내가 아이를 지켜낼 수 있도록 허락해준 것에 고마움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나를 내버려 두고 간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게 해준 사람이었다는 걸. 정아라는 이름, 그건 나의 태생이자 내가 용서해야 할 과거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존재의 한 조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그 집 정말 조용했어요. 근데 어느 벽 하나도 낯설지가 않았어요. 엄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정아 언니는 널 가장 사랑했던 사람 중 하나였을 거야. 하지만 널 지켜준 건 그 사람 혼자만은 아니었다는 거. 이젠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도 아버지도 그리고 정아도 모두 나를 지켜낸 사람이었어요. 모든 여정을 마친 그 주의 마지막 날이었다. 짐 정리를 마무리하다. 문득 열어본 작은 나무 상자. 아버지의 이름이 적힌 그 상자는 이미 내가 수차례 열어봤다고 생각했던 것이었지만 그날따라 바닥을 손으로 툭툭 두드리다가 살짝 들썩이는 바닥판을 발견했다. 얇은 칸막이를 들어 올리자 그 밑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케이스엔 흐릿하게 JINWOK 그리고 그 아래 2008이라는 연도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길로 근처 중고가게에서 옛날 카세트 플레이어를 구해왔다. 처음엔 작동이 되지 않아 당황했지만 배터리를 새로 넣자 서걱서걱한 기계음과 함께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낯설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우가 듣고 있니? 나는 멈춰섰다. 숨소리조차 멈췄다. 그 목소리는 바로 아버지였다. 이 테이프는 네가 언젠가 내 자리를 정리하다 우연이라도 발견하길 바라며 남긴다. 나는 많이 부족한 아버지였다. 아니, 아버지라고 말할 자격도 끝까지 얻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르지. 그럼에도 너에게만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는 플레이어를 손에 꼭 쥔 채 눈을 감았다. 정아가 떠났을 때 나는 너를 잃은 줄 알았다.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너는 아직 너무 어렸고 그때 미정이가 말없이 너를 안아주었고 나는 처음으로 가족이란 게 꼭 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너를 그 집에 남겼고 널 떠난 엄마 대신 나도 내 감정을
조심스레 감췄다. 진우가. 난 너를 사랑했다. 다만 그 사랑이 너한텐 한 번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못했다는 게 미안했다. 편지도 남기고 통장도 만들고 시계도 숨기고 다 했지만 결국 내 목소리 한 번 널 향해 크게 내지 못한 게 이 사람의 죄야. 그 말 끝에 테이프 안에서 길고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진우가. 만약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아버지였던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었다면 그걸로 난 충분하다. 나는 재생 버튼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테이프는 멈췄고 기계음만이 조용히 돌아갔다. 눈물도 통곡도 없었다. 단지 아버지가 남긴 그 목소리들이 오랫동안 내 마음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묘소 앞에 다시 섰다. 형과 누나 그리고 엄마와 함께. 나는 조용히 테이프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 잘 들었어요. 잘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가 천천히 지나갔다. 누나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고 형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엄마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네. 이상으로 이번 사연 마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꼭 함께 살아야만 되는 것도 서류에 적혀야만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날 나는 비로소 그를 용서했고 나 자신도 껴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론 편지로, 때론 통장으로, 마지막엔 목소리로 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